학군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 답답해 하다가 옆에 보니까 오피스텔이 있네 해서 오피스텔을 살까요?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의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 7분과 같이 총 8명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바이집 멤버십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필독 공지 여기에 이제 사연을 모집합니다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오시면은 이제 구글 폼이 하나 뜨는데 거기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가지고 상담을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유튜브에 바이집에 올려주시는 콘텐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길 뉴타운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인데요. 2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1주택자고요. 현재 거주 환경에는 전반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이제 2년 후에 첫째가 초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학군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슬슬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죠. 자, 입학할 예정이라 학군을 고려한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군을 감안해서 목동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목동이 사실 이제 서울 서부권에 거의 뭐 유일한 학군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물론 뭐 다른데 저희 동네도 학군지예요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 약간 객관적으로 제3자가 3인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목동이 약간 좀 유일한 학군지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서부 쪽에 계시면은 목동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 강화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목동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이제 300세대의 좀 작은 규모인데 실거래가 15억, 담보대출은 6억 있습니다. 부부 합산 2억 5천 정도 이제 세전 찍히는데 올해 내년에 열심히 하면 3억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돈 잘 버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현 정권 기조상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대출은 계속 막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일부 초우량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과거 15년간 가격 흐름을 보면은 목동 7단지 등 인근 아파트의 가격 움직임을 상당 부분 따라간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오피스텔 매입할 때 70%까지 대출도 되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으로 오피스텔을 접근하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데 얘만 비규제인 거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5월 9일 요번에 양도세 중과 요거 배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열린 거, 요게 이제 끝나면 매물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 목동 아파트랑 가격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오피스텔로 갈아타기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첫째와 둘째가 초중학교를 목동에서 다니려면 최소 10년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로 우선 진입해가지고 거주하면서 상황 보다가 인근의 주공아파트 신시가지로 가는 게 어떨지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여의도에 직장이 있고요. 부모님이 신길동에 계셔가지고 웬만하면 이쪽에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대적으로 고소득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저자산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돈은 잘 버는데 모아놓은 돈이 적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 30대 후반이면 이제 사회생활 뭐 많이 하면 한 10년 정도 했는데 뭐 결혼도 했겠다. 이거저거 이제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 젊다라는 거는 생애소득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많은 돈을 벌 거다. 그렇지만 당장 벌어놓은 거는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 집 마련이 너무 힘들다고 다들 말하는 이유가 사실 대출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집 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앞으로 벌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열어주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대출을 막으면 청년들은 집을 못 삽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장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대출을 조금만 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지만 청년들은 부모가 돕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제 LTV 규제보다는 DSR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네가 소득이 높아? 그럼 대출을 많이 해줄게. 소득이 낮아? 그럼 대출을 적게 해줄게. 라는 거지 집값의 몇 %로 규제를 해 라는 거는 잘 안 써요. 근데 이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출이라는 거는 상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빌려가지고 갚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갚는 건 뭐야? 소득으로 갚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친구들은 대출을 많이 해줘도 되는 거죠. 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벌 돈이 많으니까. 반대로 지금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벌어놓은 돈은 많지만 벌 돈이 적으니까 앞으로 일을 오래 못 하시거나 하더라도 그 시급이 낮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년층한테는 대출을 조금 뭐 줄이거나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게 맞는데 왜 젊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냐. 중장년층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청년들한테 투기를 권장하는 거냐. 왜 대출 규제를 풀으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년들은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30년 일을 하셔야 되고 2, 30년 동안 애를 키우면서 뭔가 안정된 직장과 주거지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대출을 안 해주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1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번으로 뭘로 넘어가냐면 아니 그 집값을 내려오게 해야지 왜 그 집값을 떠받치려고 대출을 해주려고 하냐? 왜 청년들한테 사지로 몰아넣냐라고 말하는 논리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한번 돌아와 보면요, 신축 공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축이 앞으로 뭐 지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어딘가에 다들 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출도 안 돼. 기본적으로 이 청년 세대들,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애도 키우고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좋은 집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내가 여기서 20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향이야 라고 해서 살지만 뭐 학군지에 사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미 학군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이분들은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는 동네라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청년 세대나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진짜 학군지가 필요한 거야. 나도 우리 애 키워야 돼.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 그 집을 팔아주냐? 그래야지 내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분들도 팔 생각이 없어요. 뭐, 야, 내가 지금 시세가 뭐 20억인데 그냥 20억 줘야 팔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이 떨어뜨려야지 왜 대출을 해주려고 하냐? 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결국에 얘기가 이제 도돌이표로 돌면서 청년들은 집 사지 마라. 라는 걸로 가게 된다. 자, 거기다가 이제 공급을 그럼 늘려가지고 그 기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 말고 옆에 빈 집을 더 많이 지어주면은 그걸 청년들이 가서 뭐 살 수라도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사든지 하면 되는데 그 공급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다 그거 쓸어간다 하시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않게 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법을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죠. 뭐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아 뭐 하시는데 다주택을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는 돈 벌기가 극도로 힘들어져요. 돈을 벌면 다행이야. 오히려 그냥 세금 내다가 끝납니다. 남 좋은 일만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래서 공급 늘려봐야 다주택자가 산다는 건 잘못된 내용이고 집값을 내려야 되는데 공급해봐야 어차피 다주택자가 다 쓸어가니까 매점매석하니까 안 떨어져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다. 공급을 해야 빈집이 나오는 거고 그 빈집을 다주택자가 사든 1주택자가 사든 뭘 사든지 간에 사면 어차피 가족은 한 집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해 한 두 집이잖아요. 근데 5집 가지고 있으면 2-3개는 전월세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나오든 매물이 나오든 집을 지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많아져야지 뭐 가격이 내려가려고 해도 뭐 조금이라도 내려가는데 물건 많이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분들이 지금 신길 뉴타운의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죠. 그러면 이제 목동 아파트로 가고 싶다. 신길 뉴타운에서 목동 가고 싶은데 소득이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 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버니까 당연히 목동이 눈에 들어오죠. 자, 근데 이 학군지라는 건요, 사실 크게 봤을 때 서울에서는 3곳이 있습니다. 노원의 중계동, 그리고 양천구의 목동, 강남의 대치동이 있는데 요거 2개 합쳐도 대치동 한 6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대치동이 이제 압도적 1등이고 중계랑 목동 있고 뭐 저기 뭐 평촌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3대 학군지 중에서 서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목동인데 이 목동이 사실 거기서 이제 약간 특화돼 있습니다. 이제 학군에 특화돼 있는 동네다 보니까 대안도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평지에다가 대지 지분도 많고 학군도 탄탄하고 하니까 집만 나쁘거든요. 집 빼곤 다 좋아. 이제 그 재건축의 가치, 뭐 학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재조명 받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곳도 있고 뭐 조합 설립도 되고 하면서 야, 이제 목동도 간다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목동은 최소 현금을 한 20억 정도는 들고 계셔야지 들어가는 게 좀 유의미하다. 라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 가치도 따지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나중에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애들 키우면 되지 정도의 만족스러운 정도를 하시려면은 현금 20억은 있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쉽게 못 간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고소득이라고 해도 갈 수 없는 금액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냐면은 실거래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담보대출이 6억이 있으니까 약 9억 정도가 있겠죠. 뭐 추가로 현금이 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순자산이 한 8, 9억 정도인데 목동에 들어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거기다 애가 둘이기 때문에 뭐 17평, 18평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실거주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래도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어디를 보냐? 이번에 사연자처럼 대형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주상복합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죠. 수요가 안 많고 관심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의 입지를 똑같이 공유를 하는데 학원가도 옆에 있고 뭐 학교도 같은 초등학교로 배정받죠. 근데 그 동네에 내가 20억은 있어야지 들어가는 동네인데 1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딱 보니까 오피스텔이랑 주상복합이 있네. 얘는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늦게 따라가는 거지 상승률을 어느 정도 쫓아가요. 이거는 조금만 통계를 한번 보시고 실거래가 따져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 그러니까 그 뭐 중위권 이런 게 아니라요. 최상위 지역의 대형 오피스텔과 대형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시차가 있긴 하지만 따라는 갑니다. 왜냐하면 입지를 공유하고 학군도 공유하고 전반적으로 그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단점이 뭐 집값을 반토막 내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결국 부동산은 입지 때문에 가는 게 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동네에 오피스텔이나 주복을 사면 무조건 돈 버냐? 아니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라고 해서 다 오르진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빌라도 있는데 그럼 빌라도 다 뭐 10수억씩 해야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입지를 공유하면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출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은요, 아파트 대비 투자 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잠깐이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지만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 그러시면 한번 사보세요 정도인 거지, 오피스텔과 주복을 사면 투자 가치가 엄청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자, 오랜 연식인데 불구하고 대형 고급 주상복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식으로 치면 뭐 한 15년, 20년 됐어요. 어떤 거는 막 30년도 됐습니다. 근데 나름 세대수도 있고 막 층수도 막 높고 위치가 막 엄청 좋은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막 타워 팰리스니 이런 주상복합 있죠.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냥 일반 주상복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에 한 동짜리 이게 뭐야? 아파트에 오피스텔이 하는 것들도 주상복합이거든요.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주상복합은 상업지에 짓다 보니까 아파트로 올리면서 일부를 오피스텔을 같이 올립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고급 주복에 붙어있는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도 소형 평수 말고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한 40평대, 50평대 이런 것들은 아파트 9평 정도 사이즈 나오거든요. 여기가 틈새 시장이에요. 이 틈새 시장이 작동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대다수의 한 10이면 9개는 거의 잘 안 올라가요. 올라가도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투자처로 좋다라고 말하면 잘못인 거고, 대부분 별론데, 아파트 대비 대부분 별론데 그중에서 정말 특화된 몇 개들만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형 오피스텔 있죠. 그리고 막 대형 주복, 막 50평, 60평, 막 70평짜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매물도 부족하고요. 그 수요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학군이나 이런 거를 신경을 좀 덜 쓰거나 뭐 사업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소득자인데 지금 사연자처럼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해가지고 그냥 나는 좋은 동네 살아야 돼 라는 생각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한정적이라서 모든 주복, 모든 오피스텔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파트에 비하면 절대 가격이 낮으니까 요 메리트로 사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사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이 사연자 기준으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분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순자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도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살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때는 뭐 제가 10년도 살 거고요, 여기서 뭐 너무 만족스럽게 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실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격이 기본적으로 늦게 반영돼요. 늦게 반영되고 생각보다 내 예상을 뛰어넘는 기간까지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이면 제가 말한 대형 오피나 아니면 대형 주상복합을 사도 돼요. 오피스텔이 주상복합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아파트고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세금부터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 빛을 보는 시기가 더 짧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에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나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기 거주하다가 그 오르는 타이밍이 왔을 때 잘 팔고 또 옮겨야 돼요.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때 이 대형 오피스텔 그리고 막 대형 주상복합이 갑자기 막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축도 뭐 부족했었고 전세난이 일어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 아닌 대안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거기다 이제 막 세금도 막 때리고 하면은 아파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뭐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에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제한되거나 규제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글로 밀려나가는 거죠. 밀려나가면서 그게 또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짧아요. 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 수요가 높을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지 아파트를 아주 사랑하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역세권에 있는 뭐 대형 주상복합이나 뭐 오피스텔에 사는 거지 대다수는 대단지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요, 환금성도 생각보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 대형 주복이나 아니면은 대형 오피스텔들은 분위기 좋을 때 내가 사죠. 그리고 한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다 보면은 분위기 안 좋아질 때가 많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거래가 잘 돼요. 잘 되죠. 왜? 당연히 수요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그 수요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금성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수요가 항상 따라오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진심으로 집값을 잊어버리고 실거주 10년 할 생각인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 그럴 건데요? 라고 하고 한 4년 살다 나오는 경우 많아요. 4년 살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있어. 막 이런 거예요. 마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폭주하고 올라가는데 나는 뭐 코스닥 무슨 이상한 거 사놓고 있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따라 올라가는데 바로 못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건데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역설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복이나 오피스텔이. 이게 오르려면 옆에가 다 올라야 됩니다. 다 막 오르고 막 난리가 나면 얘도 뒤늦게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가 급등할 때 나는 소외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참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을 수 있다. 저도 꽤 많은 분들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야만 돼라는 경제력으로 사는 분들은 아니에요. 집값이 안 올라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살기 편해서 사는 거야 라는 분들이 만족하고 살다가 집값이 오르지 이거 무조건 올라야 돼 무조건 올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주복을 사시면 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락장 때 돼야 규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일종의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한번 분위기 잘 봐서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사연이었는데 규제는 하락장 때 풀립니다. 그러면 하락장 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투자를 장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릴 때는 내가 못 팔 수가 있어요. 못 팔면 갈아타기를 못 합니다. 갈아타기를 못하면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걸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학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 거예요 라는 걸로 너무 단순화해서 가볍게 결정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은 부동산 초보자용 물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시장도 좀 분석도 하고 그리고 타이밍도 좀 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협상력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잘 없는 시기에 잘 구슬려 가지고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거나 중개사를 잘 상대해 가지고 매도자를 좀 만들어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안 좋을 때 잘 팔고 갈아타야 됩니다. 막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쉽게 갈아타는 그 타이밍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갈아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거주 중인 아파트 자체가 이미 1주택자신데 세대가 3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거래가도 15억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라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은 뭐 갈아탈까 말까를 고민하겠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소득 대비 집값이 뭐 엄청 높은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갈아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갈아타긴 갈아타는데 그게 꼭 목동의 오피스텔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애매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학군지라고 보면 됩니다. 목동은 최고 마지막 학군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방에 가려고 하시면은 좀 애매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 단계 학군지들이 있습니다. 대표 학군지 옆에 그러니까 위성 도시 같이 위성 학군지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마포도 비싸요. 비싸지만 그 학군으로만 보면 뭐 대흥역에도 학원가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마레프부터 해가지고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대흥역 쪽에 이제 학원가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도 이 정도 가격대로 갈 수 있는 단지들이 좀 있어요. 뭐 신축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그 목동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가 주는 환금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승장일 때는 환금성이 다 좋아요. 하락장이 오면 환금성이 나빠지거든요. 자, 목동에서 키우면 서울대 가는 거고 뭐 다른 데서 키우면 못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좋은 학군에서 키우면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맞춰서 적절하게 가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학군에 올인한다고 해서 또 투자 가치를 많이 희생하거나 내가 못 버티는 물건을 컨트롤 안 되는 데 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 초등학교 때 안 들어가고 중학교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초등학교 때 뭐 목동까지 한 방에 가야 되냐. 그러기에는 지금 자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 한번 들렸다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세가 부족하거나 하면은 또 이제 각광받는 시기가 또 잠깐 열릴 겁니다. 또 잘 또 정리하고 나오셔야지 얘를 뭐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투자성까지 보실 만한 물건이 많지 않고 그런 물건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초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